지금 이 순간 그대가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있거나 어떤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말할 수 없이 지쳐 있거나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누군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내용과 동양 철학이 수천 년간 쌓아온 통찰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상처, 바로 사람으로 인한 소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후 그대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날,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느낌. 분명 웃으며 대화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묘하게 허탈하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혹은 어떤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자존감이 어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닐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정도도 못 견디면 내가 부족한 것 아닐까? 그래서 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관계 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오늘 심리학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신경계가 보내는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엘레인 헤트필드는 감정 전염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자신도 모르게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영향을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심지어 호흡 패턴까지 우리의 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본능입니다. 집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늘 불안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신경계도 불안 상태로 조율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공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누군가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감도 공감자라고 부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남들보다 훨씬 깊게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그대가 유독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지친다면, 군중 속에서 쉽게 압도된다면,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대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가진 깊은 감수성의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감수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를 배워야 할 뿐입니다. 서양 심리학이 감정 전염이라는 언어로 이것을 설명했다면 동양 철학은 훨씬 오래전부터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는 단순히 신비로운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말의 무게, 생각의 방향, 감정의 질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유익한 벗의 종류와 해로운 벗의 종류를 말했습니다. 유익한 벗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이고, 해로운 벗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삶의 실용적 지혜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이 데이터로 증명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단 한마디 말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고 온 날,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 가족 중 누군가와 전화를 끊고 나서 통화 내내 다툼도 없었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은 말들이 오후 내내 머릿속을 맴돌며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험을 감정 잔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만남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의 신경계 안에 남아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신경계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매주 심리학과 동양 철학의 통찰을 통해 삶을 조금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은 그대에게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 3가지 유형. 심리학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감정 흡혈형입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버나도는 감정 흡혈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억울함, 불운, 피해의식. 그대가 공감해주고 들어줄 때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대가 힘든 날,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남 후 그대는 소진되어 있고 그 사람은 가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착취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충분히 공감받지 못했거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대가 계속 소모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 사회적 비교형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외부로 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 요즘 잘 되고 있다며 좋겠다.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그게 잘 된 거야.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묘하게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선택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향 비교를 통한 자존감 보호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성취를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대의 자존감이 조금씩 깎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불안 전파형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집단 속의 한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면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경계 상태로 전환해야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현대 인간관계에서는 만성적 불안을 가진 사람 곁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지금 행복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대가 희망을 품으면 현실을 모른다고 하고, 그대가 도전하려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앞서 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대의 신경계는 만성적인 경계 상태, 즉 과각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위험한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주변 사람들을 늘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거워졌고 퇴근 후 소파에 앉으면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번아웃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일이 특별히 더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수면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힘들었습니다. 연애, 직장, 가족, 모든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늘 들어주었습니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물어본 게 언제였나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 쓰기만 하고 회복할 시간이 없으면 결국 그 근육은 망가집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근육이 한계에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곳으로, 알던 곳으로 흐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인간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로운 관계를 끊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이름만 다르고 얼굴만 다를 뿐 그 관계의 패턴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대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끌려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클 때 인정을 미끼로 삼는 사람이 옵니다. 외로움이 깊을 때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드는 관계가 생깁니다. 순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쑥도 산밭에서 자라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곧게 자란다. 환경과 관계가 사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패턴의 인연을 반복한다면 그 인연 밖에 그대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가? 나는 왜 이 불편함을 알면서도 계속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답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는 타인을 거부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고 진정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진정으로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분노와 소진으로 그 관계를 더 빨리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가지. 첫째, 만남 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가벼운가, 무거운가?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인가, 방전된 느낌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어떤 관계가 그대에게 유익한지 정직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둘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동양 철학에서 왕양명은 타고난 양심과 직관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자동으로 흡수하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현실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공감과 동조를 구분하십시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조는 상대의 감정 속으로 함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공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조는 그대를 소진시킵니다.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그대의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넷째, 좋은 인연을 의도적으로 가꾸십시오. 심리학자 니컬러스 크리스테키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도 전염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떠남을 선택할 줄 아십시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말라 서로 거품으로 적셔주는 것보다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잇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떠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을 조용히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대의 곁에는 여전히 많은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그대를 더 밝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그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곁의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작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은 이미 그대의 몸과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대가 느끼는 그 피로감, 그 공허함, 그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은 그대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 순간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그대의 삶은 다시 가볍고 맑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자의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대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지혜이고 가장 단단한 삶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이 관계를 다르게 보겠다. 이 말이 오늘 나에게 필요했다. 나도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지쳐있다. 어떤 말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같은 고통을 안고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위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심리학과 동양 철학의 시선으로 삶을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소중한 분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그대의 삶에 조금이나마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있거나 어떤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말할 수 없이 지쳐 있거나 아니면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누군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내용과 동양 철학이 수천 년간 쌓아온 통찰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상처, 바로 사람으로 인한 소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후 그대가 맺고 있는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날,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느낌. 분명 웃으며 대화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묘하게 허탈하고,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혹은 어떤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는데,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자존감이 어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싸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닐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정도도 못 견디면 내가 부족한 것 아닐까? 그래서 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관계 안에 머뭅니다. 하지만 오늘 심리학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신경계가 보내는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엘레인 헤트필드는 감정 전염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자신도 모르게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영향을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심지어 호흡 패턴까지 우리의 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본능입니다. 집단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변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는 때로 우리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늘 불안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신경계도 불안 상태로 조율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공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누군가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감도 공감자라고 부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남들보다 훨씬 깊게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그대가 유독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지친다면, 군중 속에서 쉽게 압도된다면,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대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가진 깊은 감수성의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감수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를 배워야 할 뿐입니다. 서양 심리학이 감정 전염이라는 언어로 이것을 설명했다면, 동양 철학은 훨씬 오래전부터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는 단순히 신비로운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말의 무게, 생각의 방향, 감정의 질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유익한 벗의 종류와 해로운 벗의 종류를 말했습니다. 유익한 벗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이고, 해로운 벗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만 많은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삶의 실용적 지혜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심리학이 데이터로 증명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단 한마디 말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존재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고 온 날,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 가족 중 누군가와 전화를 끊고 나서 통화 내내 다툼도 없었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은 말들이 오후 내내 머릿속을 맴돌며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험을 감정 잔류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만남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의 신경계 안에 남아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대의 신경계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은 매주 심리학과 동양 철학의 통찰을 통해 삶을 조금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은 그대에게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 3가지 유형. 심리학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감정 흡혈형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버나도는 감정 흡혈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채우려 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억울함, 불운, 피해의식. 그대가 공감해주고 들어줄 때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대가 힘든 날, 먼저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남 후 그대는 소진되어 있고 그 사람은 가벼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착취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충분히 공감받지 못했거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대가 계속 소모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 사회적 비교형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외부로 투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 요즘 잘 되고 있다며 좋겠다.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그게 잘 된 거야.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말들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묘하게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내 선택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향 비교를 통한 자존감 보호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성취를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대의 자존감이 조금씩 깎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불안 전파형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집단 속의 한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면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경계 상태로 전환해야 집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현대 인간관계에서는 만성적 불안을 가진 사람 곁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세상이 위험하다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지금 행복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그대가 희망을 품으면 현실을 모른다고 하고, 그대가 도전하려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앞서 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그대의 신경계는 만성적인 경계 상태, 즉 과각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위험한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주변 사람들을 늘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거워졌고, 퇴근 후 소파에 앉으면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번아웃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일이 특별히 더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수면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녀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이 업무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힘들었습니다. 연애, 직장, 가족. 모든 것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늘 들어주었습니다. 공감해 주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물어본 게 언제였나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 쓰기만 하고 회복할 시간이 없으면 결국 그 근육은 망가집니다. 당신이 지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근육이 한계에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곳으로, 알던 곳으로 흐른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인간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로운 관계를 끊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이름만 다르고 얼굴만 다를 뿐 그 관계의 패턴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우리 안에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대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끌려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클 때 인정을 미끼로 삼는 사람이 옵니다. 외로움이 깊을 때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드는 관계가 생깁니다. 순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쑥도 산밭에서 자라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곧게 자란다. 환경과 관계가 사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패턴의 인연을 반복한다면 그 인연 밖에 그대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맞닿아 있는가? 나는 왜 이 불편함을 알면서도 계속 이 자리에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답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는 타인을 거부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강함이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고 진정한 강함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진정으로 지속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국 분노와 소진으로 그 관계를 더 빨리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계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가지. 첫째, 만남 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가벼운가, 무거운가? 에너지가 충전된 느낌인가, 방전된 느낌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어떤 관계가 그대에게 유익한지 정직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둘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동양 철학에서 왕양명은 타고난 양심과 직관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이 들어올 때 그것을 자동으로 흡수하는 대신 잠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현실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공감과 동조를 구분하십시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조는 상대의 감정 속으로 함께 빠져드는 것입니다. 공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조는 그대를 소진시킵니다.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그대의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넷째, 좋은 인연을 의도적으로 가꾸십시오. 심리학자 니컬러스 크리스테키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도 전염됩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다섯째, 떠남을 선택할 줄 아십시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말라 서로 거품으로 적셔주는 것보다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떠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을 조용히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빛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대의 곁에는 여전히 많은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그대를 더 밝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조용히 그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곁의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작아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 답은 이미 그대의 몸과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대가 느끼는 그 피로감, 그 공허함, 그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은 그대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 순간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그대의 삶은 다시 가볍고 맑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장자의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대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지혜이고 가장 단단한 삶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이 관계를 다르게 보겠다. 이 말이 오늘 나에게 필요했다. 나도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 어떤 말이어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같은 고통을 안고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위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심리학과 동양 철학의 시선으로 삶을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소중한 분께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그대의 삶에 조금이나마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